네, 캡슐 디자인 수업. 예. 우리 출석 부수 아니죠. 네, 내가 착각했어요. 우리 팀별로 준비된 팀별로 시작합시다. 저 교수님 그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 됐습니다라고 뜹니다. 내가 이거 안 풀었군요. 됐습니다. 발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 발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될 16학번 박준입니다. 다음. 일단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뮬링크 모델링을 일단 저희가 새로운 슬립률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상해 보았고, 그리고 TCS 제어 방식이 저희가 이제 NTT 방식과 이제 마찰 계수에 중점을 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어해봤고, 이제 그 제어 방식에 따른 모델링을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일단 그 마찰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이제 실제로 구현해보기 위해서 방정식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보시는 식과 같고, 저희가 타우 TCS라고 돼 있는 이 제동 토크를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어 변수를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Y축 방향 힘은 무시하고, 그리고 슬립이 발생할 경우 이제 슬립이 발생한 이후에 최소 마찰 계수를 이용하여 최소 슬립률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점족촉하는 휠상을 고려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멘토님과 상의를 했을 때 타이어가 실제로는 이제 이상적인 방정식 형태로 되지 않고 동적 반지름 같은 이제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가정을 좀 일단 많이 해보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저희가 일단은 토크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하냐고 보았을 때, 바퀴 휠 속도가 이제 각 속도로 입력을 해줌으로써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속도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보려고 했고, 다음 그림은 현재 시뮬링크 심스케이프 상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 저희가 안티슬립 컨트롤러를 넣어서 제어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일단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생각해보고 일단은 마찰 계수를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AX 제곱 그리고 X축, Y축 방향의 가속도를 저희가 제곱하여 더하였고, 그리고 Y축 방향 힘은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U는 G분의 A라는 식으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재원들은 밑에 보시는 것과 같고 가속하는 상입니다. 일단 3초 이후에 저희가 그 빙판길을 접어들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동마찰 계수는 약간 근사하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였는데, 그리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가속도가 이제 7에서 8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값을 형성한 이유는 저희가 급격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치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감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찰 계수를 추출해 보았었는데, 가속하는 상황 그리고 등속하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우측 바퀴를 이제 한쪽만 이제 진입하여서 이제 마찰 계수를 측정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이 저희가 가정한 것도 많았고 너무 이상적인 경우만 고려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마찰 계수와 차이는 존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 혹은 저희가 추가적인 식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단은 그렇게 TCS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이제 언제 이제 TCS를 작동을 할 것이냐 마냐 그 판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이제 변화를 추이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목표 슬립률과 현재 슬립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리고 그 속도와의 0 혹은 1을 곱하여서 이제 제어기 작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또 다른 방식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마찰력을 구하게 된다면 이제 그 최대 마찰력 그리고 슬립률에 대해서 이제 변하게 되는 기울기, 그 그래프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슬립 제어기를 이제 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상하진 않았고 일단 아이디어만 이제 생각해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모드의 제어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후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목표는 저희가 일단 TCS 상황에서 일단 양쪽 바퀴가 다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지 모델링을 할 것을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한쪽 바퀴가 슬립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마찰계수가 추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슬립률에 대한 식은 이제 김성훈 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김석훈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작년 슬립률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슬립률은 4륜 자동차에 적합한 슬립률이었으며, 그리고 이를 2륜에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행 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슬립률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슬립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먼저 저희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트 함수와 시그마 함수를 사용하여 초기의 언더슈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순차적인 계산이 아닌 즉각적인 계산 수행으로 인해서 초기의 슬립률을 언더슈트를 보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변수를 이용하여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려 했습니다. 앞의 식에 비해서 보다 간단해졌으며 계산 짧아짐으로써 이제 좀 더 적은 연산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T0에서의 언더슈트 또한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차체의 시동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후 저속에서의 오차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슬립률로 생각을 하였고, 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그 앞에 사용하였던 시간 변수를 로봇의 속도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속도 처음 출발할 때 언더슈트도 해결되었으며, 그리고 제시동 중 또는 주행 중에서도 낮은 속도에서의 언더슈트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체의 시동 타이밍과 관계가 없이 항상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슬립률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앞의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출발에서 발생하는 슬립률을 작년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로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완전 0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 0.05 정도의 슬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중치 개념이 없으므로 주행 중 발생하는 슬립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 만든 슬립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발표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뮬링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학번 김준영입니다. 다음. 우선 이번 주 시뮬링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뮬링크를 통해 슬립률을 판단할 때 우선 저희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좌우 바퀴의 빙판길인지 아스팔트인지 조건을 다르게 하고 빙판길 위에 들어섰을 때 급제동을 주어서 시뮬링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우선 이번 시뮬링크의 슬립률식을 새롭게 정의하기 전에 저희는 4륜 차량의 슬립률식을 적용한 후 그래프를 먼저 뽑아 보았습니다. 이 식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식은 4륜 차량의 슬립률식입니다. 다음. 이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기존 4륜 차량의 슬립률식을 이용하게 되면 슬립률 값을 추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때 초기 속도가 작은 구간에서 언더슈트에 의해서 확 튀는 슬립률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 슬립이 대략 6초에서 8초 정도의 슬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슬립률 값은 좌우 바퀴의 슬립률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좌우 슬립률 값을 평균적으로 구한 이륜 역진자 로봇의 슬립률 그래프입니다. 다음. 저희는 여기서 슬립률식을 새로 정의하기 위해 썼던 그 1 플러스 V 로봇분의 1을 나눠준 이 슬립률식을 이용하여 다시 그래프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 기존 4륜 슬립률식에 비해 그 언더슈트에 의한 슬립률 값이 좀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슬립이 발생한 그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그 슬립률 값은 거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슈트가 발생한 구간이 슬립이 발생한 구간과 거의 비슷해서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식을 조건을 좀 더 변형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식 또한 그 이륜 역진자 로봇의 평균적인 슬립률 식입니다. 다음.
저희는 여기서 좀 전에 앞에서 썼던 식에서 그 V 로봇을 10승을 구해주어 슬림 요식을 새로 다시 정의하여 그 그래프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 언더슈트는 거의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림률 값을 보게 되면 좌우 바퀴의 슬림률 값은 거의 초기 슬림률 기존 4륜 슬림률식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며 그래프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 또한 그 좌우 바퀴의 평균을 통해서 구한 슬립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또한 그 슬립이 발생하는 구간은 거의 죽지 않고 초기 언더슈트에서 발생하는 그 팀이 그 거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람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1호학번 문동호입니다. 발표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새로운 슬림률과 그 마찰계수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구현이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실험 상황과 유사하게 먼저 오른쪽 바퀴만 그 빙판길에 들어서고 그때 감속할 때입니다. 슬림률 그래프를 보시면 출발 시 언더슛은 제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슬림률이 그 기존 슬림과 같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 밑에 세 개 그래프는 바퀴와 로봇의 실제 속도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그 그래프는 노을 피치 이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를 위해서 아까 지분의 A 이용해서 구한 그 마찰 계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빨간색 그 구간 안에서 빨간색 구간 안은 그 빙판길에 잠시 들어섰을 때 마찰 계수인데 이때 잠시 마찰 계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속할 때 그래프고 이때 또한 언더슛이 잘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을빛이 그래프고 네. 그리고 이제 마찰계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아스팔트에는 0.6, 0.7 언저리로 나오고 그 빙판길에서는 0.13으로 거의 그 동마찰계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음 그 그래프들은 그 양쪽 바퀴가 동시에 빙판길에 들었을 때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들의 양상은 그 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길에서 그 출발과 감속 모두 해보았습니다. 언더슛은 잘 잡히고 마찰계수 또한 0.400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저마찰계수에서는 그 설정된 마찰계수에 대해서 그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 고마찰계수에서는 그 나오는 숫자는 엇비슷해도 그 진동하는 주기가 매우 크고 또한 그 매우 진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추후에 고려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 앞서 말한 제어 방식에 따른 TCS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해보고 그 각 제어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어느 상황에서 더 알맞는지 그런 걸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뭐 발표는 시원시원 참 다들 잘했는데, 오늘 뭐 발표한 내용으로 지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근데 그 언더슈트를 해결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언더슈트를 해결했다는 말인지 가만있어. 이게 혹시 멘토 용국이하고 우리 김용국 박사 얘기했냐? 어떻게 된 예, 거니? 그 언더슈트가 나는 그 초기 과도 구간에서 슬림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속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슬림률이 높게 계산되는 그 부분에서의 슬림률 슬림률 문제점. 계산의 오류를 수정했다. 예, 그 부분을 수정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제 뭐 언더슈트 현상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예. 네, 그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해결했다는 것이냐. 그때 슬림률 계산의 오류를 개선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슬림률 모델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근거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로봇 속도에 뭐 10승?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교수님,
그 10승이라 함이 저희가 원래 음, 리미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n을 무한대로 음,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음, 이게 계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음, 좀 더 계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10승으로 임의를 설정을 해 음, 뒀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김영국 그 완전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니?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떻게 예, 멘토, 예, 내용은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음, 무슨 저희가 지금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우연찮게 들어맞아 좋은 결과가 나온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지는 제가 조금 더 서치를 한 다음에 교수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네. 그 설정된, 그 심스케이프에서 설정된 마찰 개수가 있을 거잖니? 예, 그리고 추정된 마찰 개수의 비교 그래프를 내가 확실히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각각, 그거, 가면서 그 얘기를 그 그래프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놓친 건지 잘 모르겠거든? 원래 그 심스케이프 모델에서 설정을 했을 거 아니?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정된 마찰 개수, 그걸 같이 그렸으면 눈에 딱 들어올 텐데, 그게, 이게 그거니? 예, 그 정마찰 계수랑 동마찰 계수를 여기다가 그냥 적은 그럼, 겁니다. 4.5초에, 숫자로 0.8로 설정했는데, 실제 추정은 저 파란색 깔로 됐다는 거고. 네, 가만있어. 4.3초 이후에 빙판길에서는 마찰 개수가, 다시. 0.2와 0.1, 동마찰 개수, 정마찰 개수 따로. 예, 동마찰 개수를 0.13, 거의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아스팔트 노면이라고 하면 동마찰 개수가 0.7인데 약간 오류가 있지만 저 정도 오류, 글쎄요. 아까 그래서 이게 진동이 심하다고 한 얘기가 그거였구나. 진동이 심해도 그 어떤 평균적인 값이 그 슬림률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 근데 빙판길에서는 거의 진동도 없으면서 오히려 거의 맞게 추정을 하고 있네. 글쎄요. 이게 어쨌든 뭐 심스케이프 상에서 그 심스케이프는 이제 자체 다이나믹 그 동력학 엔진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 동력학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실제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로봇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환경 모델링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좀 아직도 내가 이제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이제 타이어와 지면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 타이어의 뭐죠? 잊어버렸다. 하여튼 타이어 모델, 타이어 탄성 모델 그런 부분이 실제하고 좀 많이 다르겠지. 어떤 강체 모델인 경우에는 실제와 거의 유사할 텐데 아마 그 탄성체 타이어와 그 지면과의 일어나는 역학적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스케이프라는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로봇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로봇 환경 하에서 뭐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실제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추정하는 건 합리적인 얘기거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용국이는 지난번에 우리가 제출했던 논문에서 어떠한 점이 더 개선됐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현재 여기 정리하자면 지금 사륜이 아니라 이륜에 적합한 슬림률 모델이라는 말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좋은 동기죠. 이륜에 적합하다. 이륜과 사륜의 차이라면 지금 이제 그리고 언더슈트 정도 현상일 것 같은데 그거에 적합한 슬림률 모델, 그리고 그거죠. 그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그 엔티슬립 컨트롤 메소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슬라이딩 컨트롤 적용해 보겠다 이런 말 학부생답지 않은 아주 그냥 고난도의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슬라이딩 컨트롤 아직 학생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슬립 제어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슬라이딩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건 학생들이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는데 오히려 PID보다 슬라이딩 컨트롤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은 오거든.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루의 방향에 따라 반대로 쳐주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쳐주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쳐주고, 그게 이제 슬라이딩이라는 말이 잘 모를 텐데 그런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섣불리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잘 멘토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완에서 어떤 뉴메리컬한 결과라도 잘 정리해서 네,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 내비게이션 시스템 얘기 듣고 또 마무리합시다. 네, 캡스톤 디자인 자율주행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시작하게 될 16학번 윤정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구현을 해내서 자율주행을 이룬 밸런싱 로봇의 캐스터를 단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하고 구현을 해내야지 로스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들을 작성하기 위한 코딩 위주의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코드를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저희가 해 나가면서 공부했던 점이랑 구현했던 거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센서 트랜스폼이라고 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완성을 했는데 지도와 로봇 차체랑 로봇 위에 센서 간의 위치 관계를 이 내비게이션 스택이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로봇 차체와 로봇 센서 같은 경우에는 위치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 오도메터리 데이터와 로봇 차체는 계속해서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또 나누어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런치 파일을 내비게이션 스택의 런치 파일을 수정하고 그 트랜스폼 관련 코딩을 파이썬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도메터리 소스였는데 현재까지는 임의의 속도 데이터를 입력받았다고 해서 즉 엔코더에서 임의의 속도를 받았다. 코딩을 해서 오도메터리 데이터를 아웃풋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실제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야지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계속해서 출신화하고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토들과 이렇게 멘토들에게 좀 지도를 받으면서 UART 통신에 대한 예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 입맛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지 코딩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통신 예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센서 소스인데 이거는 센서의 레이저 센서 데이터를 받아내기 위한 노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호쿠요 노드를 아예 로스상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쿠요 노드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센서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함으로써 노드를 완성시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MD 코맨드 벨로시티를 아웃풋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한 코맨드 벨로시티를 이제 MCU로 그 모터 드라이버로 이제 송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엑스다카 푸사이다 때에 아웃풋은 할 수 있었으나 그 저희가 모터제 사용 가능하도록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이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신 예제를 수행함으로써 이 부분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에 저희가 남은 부분이 통신 예제를 수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TF랑 그 센서 트랜스폼이랑 오도메터리를 한번 RBG를 통해서 가시화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픽스 프레임으로 가장 고정돼 있게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오도메터리 데이터의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 오도메터리 데이터점은 그래도 그 로봇 컴퓨터 위치로 잡았고요. 이 정확한 위치 같은 경우는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오도메터리 데이터를 0.1m, 10cm씩 입력받고 있다고 임의로 설정을 했을 때 오도메터리 데이터가 이 베이스 링크가 앞으로 가면서 오도메터리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내비게이션 그 플로우 차트에서 해결한 것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도시화해 봤습니다. 이 세모로 된 게 아직 미완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아트 통신 예제를 수행하고 이제 실제로 통신을 해보면서 완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스의 RQT 그래프라고 그 로스 각각의 노드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들의 관계를 설명한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완성한 부분과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도시화해 봤습니다. 네, 뒤쪽 부분은 이제 URT 예제에 대해서 이제 박윤성 학생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좀 딜레이가 있구나. 그래도 뭐. 박윤성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윤정현 학생이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제 통신 관련된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비게이션 스택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들과 출력들이 오가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출력 값으로 필요한 거는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CMD 벨로시티 즉 X-랑 Psi-이기 때문에 많은 출력들과 메시지 중에서 이 값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출을 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았고 로컬과 매핑이 되는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X닷과 Psi단만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해서 뽑아내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신 부분인데 사실 아까 저희가 미완성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 기술적이라던가 코딩이 덜 됐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통신을 아직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도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봐야 저희가 직접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CMD 벨로시티 또한 결국 로봇으로 통신을 저희가 해 주어야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보았고 멘토분들이 직접 이제 센서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가속도 ARS 센서, 가속도 센서를 한번 받아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멘토님께서 이제 ARS 가속도 센서를 임의로 이제 코딩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고 출력을 해보아라라고 하셔서 진행을 해보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롤각 피치각이나 롤레이트 피치레이트를 이제 입력받은 값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헥사 코드로 이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계획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의 이제 미완성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제 통신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는 엔코더 데이터를 받고 또 CMD 벨로시티는 로봇 MCU에 송신을 해서 이 과정만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사실 저희가 최종 목표로 잡았던 로봇의 캐스터를 달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램팀 발표 마치고 이제 패스 플래닝 박상민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슬램팀 보면 유아트 통신 그러니까 지금 로봇 지역이로서 지금 MCU를 쓴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나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내비게이션 스택으로서 로스는 어떤 노트북에서 돌아가고 거기서 만들어낸 커맨드를 모터 제어기로서 MCU에 전달하겠다. 지금 그런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니? 네네네. 그 MCU가 난 꼭 필요하다는 그거 우리 경근이 한번 얘기해 볼래? MCU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MCU는 이제 그 노트북에서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로컬 패스 플래닝을 하든 아니면 글로벌 패스를 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륜 혁신자 자세 제어를 잡고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MCU에서는 이제 그런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MCU는 정말 단순하게 그 로스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영상 처리에 대해서 뭐 소실점각이나 장애물각을 받거나 해가지고 MCU 상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에 들어가야 될 명령값만 결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모터 컨트롤러로 전달만 하게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럼 구조가 예. 지금 가장 하부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지. 모터 드라이버에서 네. 실제로 이제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네. 근데 그 상위 개념으로 MCU로서 피드백 지역에는 MCU에 다 구현하겠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했니? 네. 그리고 그 상위 개념으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어떤 커맨드를 만드는 부분은 노트북. 예. 그러니까 로스에서 쓰는 노트북 하나, 무슨 그다음에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그 MCU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그 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게. 그러니까 MCU 그러니까 UART 통신, MCU를 생각하니까 UART 통신을 얘기하는데 네. 모터 드라이버에서 인코더 데이터를 바로 노트북으로 바로 부를 수도 있지. 그렇지 않니? 그냥 USB 통신으로. 아니 뭐 예를 들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 MCU를 중간에 넣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 구축된 하드웨어가 그런 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유, 근데 MCU 참 너희들 고생해서 참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뭐랄까 너무 힘들어 보면 내가 볼 때는 아유, 참 여러 가지 용량의 제한 또 속도의 제한 이런 걸 극복하려니까 프로그래밍도 어려워지고 통신 로우 레벨로 학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는 좀 그러한 어떤 로우 레벨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효과가 반드시 또 보장된 것도 아니거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노트북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각 모터에 대해서 이게 내비게이션 지금 이제 자율주행만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모터 드라이버에 있는 모터 제어기를 직접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내 얘기를. 내가 지금 뭐 옛날에 지금 중간에 지금 내가 뭔가 오해하고 지금 건너뛰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터 드라이버에 있는 모터 제어기, 그러니까 PID나 어떤 모션 제어기는 그냥 모터 드라이버 양바퀴에 된 모터 드라이버에서 속도 제어, 그러니까 속도 제어는 모터 드라이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양바퀴에 속도 명령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건데, 자세 제어가 문제인데, 자세 제어는 결국 뭔가 이게 MCU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그 상위 컴퓨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세 제어는 아무래도 피치 운동이니까 피드백 주기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한데, 그건 내가 판단을 못 하겠거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지금 MCU로 어떤 피드백 갱신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MCU가 필수다. 그러면 그걸 가야겠지. 근데 노트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치 제어기 말하는 거지. 피치 제어기를 노트북에서 구현해도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 굳이 MCU 단계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게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이 틀렸으면 너희들이 나를 좀 설득을 시켜라. 이게 오늘은 아니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로스로 이제 로컬을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노트북으로 이제 영상 처리나 이제 장애물 같은 거를 받거나 한데, 이거 둘 중에 하나에다가 교수님이 MCU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실었다가 만약에 요거를 프로그래밍을 돌리다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멈춰버리면 로봇이 그냥 꼬여서 이제 바로 발산하면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루프를 따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 제어와 속도 제어는 MCU 레벨 아래에서 다 해결하고, 네. 말 그대로 일종의 가이던스 커맨드로서 그냥
그것만 저기 노트북에서 아까 로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스택이라고 한 부분 네네네. 해결하겠다. 뭐 그 말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일단은 그 MCU 레벨에서 자세 제어 지금 뭐 그동안 뭐 잘 해왔는데 네. 뭐 현재 가만 있어 보자. 현재 그 경근이 지금 내비게이션 좀 실험하는 것도 전부 지금 MCU 상에서 하고 있는 거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안정화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일단 아니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예. 또 이제 그 노트북과 MCU 간의 또 통신 또 물론 뭐 그 공부하면 다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네. 되고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지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나는. 네. 현재 솔루션을 그대로 기존에 있는 근데 기존에 노트북과 그 MCU 간의 그 UART 통신을 했었던가? 나 기억 잘 안 나거든. 어떻게 예, 되는 거지? 지금 그 영상 음. 처리하는 것도 지금 노트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음. 예, 영상 처리하면서 그 생성된 이제 VP랑 OA 앵글에 대한 정보가 이제 MCU로 오는 거죠. 아, 지금 경근이도 그런 식으로 노트북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니? 예, 경근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죠. 아유,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뭐 지금 이미 뭐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화된 상태라고 보고 뭐 나는 이제 학생들이 이걸 또 다 생짜로 다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아, 네. 일단 하고 뭐 일단은 이렇게 구축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그냥 MCU 단계를 뭐 여차하면 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아, 예, 그럼요. 예, 그럽시다. 예, 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넘어갑시다 이제. 그다음에 패스 플래닝. 네, 16학번 박성민 패스 플래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의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매틀랩을 이용하여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멘토분들과 상의를 했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환경과 추가적인 경로 계획에 대한 학습은 로스를 사용하여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로스를 이번에 처음 다뤄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거의 로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로스 내에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툴들인 가제부나 알비츠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로스 사용 방법과 툴을 다루는 것 외에 학습한 것은 맵 인플레이트입니다. 매틀랩에서 경로 계획을 할 때도 로봇의 반경을 고려하여 경로를 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로 경로 계획,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앞서 로봇이 어떻게 맵을 인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로봇으로는 슬램 팀에서 활용한 터틀봇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터틀봇 모델은 360도 회전 가능한 라이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들로부터 맵을 판단할 수 있었고 바퀴가 2개인 이륜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로봇이 맵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스 툴 중에 알비츠라는 툴은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센서의 입력값들을 시각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시각화된 것을 보고 시뮬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알비츠 툴을 사용해서 로봇의 반경을 고려하여 주행을 하는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스택을 이용했는데 내비게이션 스택은 주행거리나 센서, 목표 포즈 등의 정보를 모바일 로봇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송 값들 중에 인플레이트 정보를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 장애물의 크기를 변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가제부에서 본 시뮬레이션 맵이고 가운데 9개의 원기둥이 있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로봇이 주행할 때 로봇이 인식하는 맵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애물인 원기둥을 부풀려진 상태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진행 과정이고 다음으로는 로스에서 패스 플래닝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플래닝 팀은 박성민 혼자였니?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나 헷갈리네. 저 혼자였습니다.
음. 잘 들리십니까? 음. 로컬 패스 플래닝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6학번 이영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새로운 방안과 이 방안을 토대로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은 ROI 조정, 캐니와 하프를 활용한 레인 디텍션, 색상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RGB 분할 및 채널, 그 다음 LED 랩을 이용한 이진화 등등을 학습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캐니와 하프를 이용해서 16학번 이영진의 결과입니다. 기울기 범위로만 필터를 한 결과입니다. 그럼 색상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1학번 이대규의 결과입니다. 복도라는 명확한 상황에서는 색상 기반 알고리즘이 좋다고 판단하였었는데 이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기울기 범위를 설정한 결과가 최종 목표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진행을 할 때도 기울기 필터를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일단 캐니와 하프를 이용한 레인 디텍션 그리고 색상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두 결과 모두 야외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였고 최종 목표에는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멘토님들과 상의를 하여서 대책 방안을 얻었습니다. 캠에서 ROI를 설정하고 이 ROI를 다음과 같이 N개로 쪼개서 그 나눠진 ROI의 각각에서 좌우로 최외곽선을 검출해 이를 이어주면 좀 더 정확한 주행 영역 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구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최소 단순법을 이용하여 지그재그로 이렇게 검출된 경계를 스무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히 오차 없이 디텍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진행을 할 때도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멘토님도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셔서 일단 최대한 이 오차 범위 이내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제 오픈CV를 활용한 C++에서 추가한 코드들입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검출해내 보았습니다. 일단 ROI를 3개로 쪼개었고 지금 데이터 1의 결과가 이제 노란색 선으로 여기 맨 끝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검출이 되는데 지금 딱 최애가 그 한 개만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다음처럼 이제 데이터 3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선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포인트로만 지금 나와 있고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부분에만 지금 검출이 됐기 때문에 최외곽선을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이쪽에 지금 선을 이제 검출된 선을 이제 직선으로 이어진 게 흰 선인데 흰 선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디텍션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차를 발생시킨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점을 이제 ROI를 좀 더 N개를 이제 한 48개로 이제 쪼갤 예정이고 이를 이대규 학생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학번 이영진은 발표를 마치고 1학번 이대규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네. 이대규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그 오류 때문에 더 잘게 쪼개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ROI를 N개로 쪼개는 코드입니다. N개가 48개는 딱히 이유가 있지 않았고 그냥 그 픽셀 길이가 480이어서 정수로 나눴어야 됐는데 딱 맞는 개수가 일단 나눠지는 수를 해서 48개로 생각해서 일단 구현을 했고 이 숫자는 그냥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ROI를 N개를 왼쪽으로 분할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최외곽 성분을 구한 후 최외곽 성분들이 48개 나온 거를
그 중점 그 ROI의 그 중점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선분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같이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코드에 있고, 이게 그 기계가 4층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뭐지? 영상, 그러니까 그 기간 4층 영상은 있는데 그 영상을 이 웹캠 프레임만큼 줄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은 저희 집에서 있는 걸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 ROI를 잘게 쪼갠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ROI 최애각 선분 연결하는 걸 그 내일 그 실험, 그러니까 그 학교 가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된 것을 최소자승법으로 이어야 되는데 생각한 게 최소자승법도 있고 란삭도 있는데, 일단은 란삭은 바로 코드를 구현해 보려 했는데 잘 안 됐고, 일단 최소자승법 기울기 1차 기울기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오픈소스도 있어서 일단 코드를 살짝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그 라인 피팅 코드고, 그걸 이용해서 제 기본 그 가지고 있었던 영상으로 피팅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은색, 원래 파란 색깔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이렇게 피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을 발견한 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일단 코드를 좀 수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기서는 돌아가는데 그 실제 코드에서 안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새로운 코드를 구현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 목표입니다. 일단은 일단 48개로 쪼개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개로 쪼갠 게 그 아까 말했던 5차 10% 안에 들어갈지를 일단 정하고, 최소자승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은 더 란삭을 구현할 수 있으면 란삭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직선 복도에서의 주행가능 영역이 검출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잘했는데, 근데 그 ROI를 그렇게 막 잘게 쪼개면 경계인식의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이승일 잠깐만. 그래서 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라는 건 연속이잖니. 일단 경계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 영상을 분할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니? 다시 한번 정리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계는 제대로 따지는데 그 경계를 하나의 선으로 쭉 잇는 과정에서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그 중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더 잘게 선택한다면 중점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오류가 적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멘토 경근이 이거 동의하는 거니? 어떻게 너 생각은 어떠냐? 일단 저희가 경계를 찾기 위한 거는 최애각 경계를 통해서 소실점을 더 명확히 검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소실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애각 경계 2개가 직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저희가 찾는 경계 자체는 곡선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곡선 같은 경우에를 잘게 끊어서 보면은 조그만 직선들의 모임이라, 그러한 직선들을 대표하는 대표점들을 찾고 그 대표점들을 최소자승법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대표 직선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그럼 그 질문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실점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그 잘게 쪼개면 실제 소실점하고 분할된 영상에서 찍는 소실점은 더 오차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은 거니? 그거는 이제 ROI 최대 ROI와 최소 ROI 사이의 그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높이 값이 그렇게 소실점을 일단 카메라 각도랑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경계 부분을 ROI로 크게 추출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번 쪼개냐의 차이인데, 큰 ROI 내에서 소실점 하나를 대표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오해한 것 같아. 내가 오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 한 프레임이 들어오면 그걸 쪼개서 결국 아까 뭐 라인을 연결한 다음에 그거로 소실점을 추출하고 뭐 이런 개념이겠네.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거. 근데
너도 ROI를 설정할 때 이런 그 신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너도 ROI 설정을 이렇게 한 거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전에. 예,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ROI는 주로 조금 피치 운동 때문에 한 거 아니지? 피치 운동에 의해서 그때 ROI 설정을 한 이유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영상처럼 ROI 시간 때문에 설정을 글쎄. 예, ROI 설정을 하는 이유는 도로 경계가 아닌 조금 이제 그 지평선 위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 경계와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고. 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예. ROI 설정한 이유가 결국은 그런 거를 좀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예, 일단 지평선 위에 있는 점들에 의해서 추출되는 걸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저희 앞쪽에 있는 경계보다 좀 멀리 있는 경계들이 카메라에 찍혔을 때 그 부분도 제거하기 위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제 적당히 잘라내고 이 부분이 피치 운동을 할 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확해진다. 그러므로 이 ROI를 가변으로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근데 아이고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걸 영상을 분할해서 선을 찾아서 있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에서 그 선을 찾고 위쪽을 무시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이 틀린 건가? 네, 근데 교수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ROI라는 거는 이제 영상 내에서 저희가 차선이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유효한 영역에 그렇지.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만 영상 처리 작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ROI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ROI를 설정하는 이유는 굳이 불필요한 영상 처리 연산량을 줄이기 위함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잠깐 스탑하면 연산 시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요즘 컴퓨터 그렇게 뭐 그러니까 영상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ROI 설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 그러니까 연산량을 줄인다는 게 이게 연산량. 픽셀이 보통 640 곱하기 320 그렇죠. 이 정도잖아요. 근데 ROI를 반반 잡아도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라서. 근데 이거를 또 영상 처리 그러면 그 피드백 주기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니? 그 정도? 피드백 주기를 높인다는. 아니, 그럼 영상 처리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업데이트 그 갱신 주기를 좀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커맨드를 내보내는 시간 그 주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영상 처리에서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몇 미리세컨마다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대략 20미리세컨였다. 그럼 영상 처리 이렇게 ROI 설정을 해서 영상 처리 시간을 줄이면 뭐 10미리세컨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저희가 거기 두 개에 대해서 그 비교 실험은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그렇게들 많이 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처리 시간도 상당히 줄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 예. 물론 뭐 쓸데없는 연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컴퓨터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뭐 글쎄 근데 그렇게 ROI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자르고 각각에 대해서 경계를 추출해서 이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영상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부분을 설정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아까 뭐 영상을 이렇게 분할했잖니. 분할했다는 의미가 내 얘기는 지금 완전히 틀린 얘기니?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 프레임이 들어왔어.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경계를 찾아. 그럼 직선이 검출될 텐데 지금 보니까 아래 어느 선 위쪽과 어느 선 아래쪽은 그냥 버려. 그래서 그 직선을 경계로 인식해.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그 ROI를 되게 좀 따로 또 지정을 해서 그렇게 많이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하고자 했던 작업은 뭔지는 알겠어요. 그 구간에서의 가장 최외곽 성분을 찾고자 해서 ROI를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한 건데 그 작업은 굳이 그런 식으로 ROI를 세분화를 안 해도 글쎄, 난 너무 과도한 같은 느낌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영상 처리 과정이 나중에 더 복잡해지거나
중간에 오류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쓰진 않거든요, ROI를. 아니 일정 경계라는 건 연속이잖아. 연속인데 예. 오히려 그걸 잘라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나는 이건 조금 멘토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전략을 만들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라고. 개념을 다음 주에 좀 더 도식화시켜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ROI를 설정하는 게 영상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쎄 어쨌든 내가 좀 잘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자꾸 얘기해봐야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멘토들하고 뭐 경국이 많이 해봤으니까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그럽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매니퓰레이터를 요방향 레볼루트 조인트 1개와 피치 방향 레볼루트 조인트 2개를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각 조인트에 PID 제어가 가능하도록 컨트롤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블럭을 사용하여 모터의 토크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모션 인풋을 입력하고 토크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앵글 레퍼런스 인풋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링크와 3링크를 포함했을 때 발산하는 결과를 보여서 이번 주 내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PID 컨트롤러가 설계된 상태이므로 적절한 개인 값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논문을 참고하여 엔드포인트의 목표 지점을 결정했을 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앵글 레퍼런스를 인풋 시그널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두 번째, 저 논문을 읽는 것보다 그냥 로봇공학 강의 노트를 보고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저 논문 거기서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거는 용구이가 좀 지도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거 얘기를 좀 한 거니? 엽기과학을 네, 굳이 저렇게 논문을 참고하겠다는 게 좀 난 이해가 안 돼서. 네. 제가 요번 주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멘토링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요 논문을 보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3DOF랑 4DOF에 대해서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딱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 논문들이에요. 솔루션이 있다. 솔루션이. 예. 그럼 제가 그냥 그렇다면 그거 그냥 갖다 써. 그것도 그러려고 나쁘진 않아. 이걸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델링한 그 머니플레이터에 대해 그 엽기과학 솔루션이 나와 있다. 네네네. 그럽시다. 그럼 그거 갖다 써도 내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구현을 해서 이제 승현이가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뭐 한번 본인이 유도해 보는 거면 몰라도 지금부터 유도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 싶어서 일단 갖다 쓰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엽기과학 솔루션에 그건 조인트 명령으로 해서 PID 개인 튜닝하면 어느 정도 재현이 될 텐데. 그다음에 패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패스. 그 패스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뭔가 그 내비게이션 주행 중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뭘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어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어떤 미션을 해야 이게 좀 뭐랄까 의미가 있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설득이 되냐. 그걸 좀 설정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 그냥 포지셔닝만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심스케이프에서 모델링하고 피드백 구성하고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나오고 그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지금 너무 빠른 얘기긴 하지만 하드웨어 실제 실험을 생각하면 이 모바일 머니플레이터를 지금 모바일 지금 이제 밸런싱 투힐 밸런싱 플랫폼 위에다가 얻는다고 글쎄 너무 되고 앞서가는 얘기인가? 지금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요번 학기 제가 생각하는 요번 12월 달에 할 최종 발표 정도는 이제 사륜 로봇에다가 피치 운동이 없다는 가정에서 이제 사륜 로봇에서 왜냐면 로봇의 포지션의 절대 위치를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이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제 어떤 테이블 위에 박스가 있고 그걸 집어서 이동해서 거기다가 놓는 정도의 시뮬레이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미션을
그거를 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심스케이프, 매틀랩 심스케이프 상에서 뭐 충분히 수행을 하다가 예. 나중에 실제 실험으로 들어가면 그 제어기는 그냥 그 MCU, 이 정도면 MCU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그냥 요거는 뭐 노트북에 네. 결국 각 조인트 제어기, 그러니까 조인트 엔코더 데이터만 받으면 굳이 이건 MCU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건 노트북에서 피드백을 노트북으로 꾸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거는 제가 시스템을 한 번도 하드웨어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라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쨌든 어려운 것 같아요. 모니플레이터면은 이제 그 관절 제어를 해야 되는데 관절의 네. 엔코더 데이터를 받고 그 관절 모터의 그 커맨드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그걸 갖다가 MCU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글쎄,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난 할 수 있죠. 노트북에서 해도 될 거 모르겠어 잘 그거는. 네. 오히려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MCU에서는 그냥 그 로봇 플랫폼에 속도 제어, 자세 제어만 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상위 플랫폼에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요 모바일 머니플레이터 제어는 상위 모바일 노트북에서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 느낌상. 네. 그리고 뭐 머니플레이터 제어기는 뭐 아까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그렇게 뭐 실제로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엄청난 그 양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그거는 뭐 C++ 어떤 언어를 쓰든지 뭐 아니면 근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 아까 이제 그 로스상에서 결국 그 커맨드를 만들어서 그건 좀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결국 로스상에서 그 C 코드를 구현할 때 로스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실제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계제는 아니지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은 그 이제 로스 쓰고 그러니까 윈도우 쓰고 그다음에 뭐 MCU 쓰고 이렇게 OS가 흩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도 로스로 통합하자고 일단 경건이랑 상의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저나 경건이가 로스를 막상 써보지 않고 보통 이제 그건 뭐 그렇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이제 조금 학위 발표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요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학 중에 그럽시다. 셋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방학 때 얼마나 아, 예. 우리 뭐 하겠습니다. 그 수강생들 방학 때 강제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네. 자유입니다. 절대 나는 그 강요 안 해. 여러분들이 의욕이 있다면 뭐 실험실 생활하는 건 다행 환영하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 뭐 다들 발표 뭐 무난하게 잘했고 어쨌든 남은 시간들 좀 더 집중해서 그 어떤 작은 결과라도 의미 있는 결과 그리고 이제 캡스톤 디자인 2에 대한 비전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구현만 하면 되겠군. 이런 느낌. 이제 하드웨어 구현만 하면 이걸 구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치적으로 충분히 검증, 타당성 이런 거가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할 얘기 있냐 혹시? 할 얘기나 건의사항이나 이거 끝나고 저 멘토들하고는 또 저기 스카이프로 다시 또 미팅을 하니? 예, 뭐 간단하게 뭐 어디 팀은 언제 보고 어느 팀은 언제 다시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럽시다. 예. 그래, 다들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